평생 가스비가 아까워 누르지 못했던 이 버튼. 그녀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건 낡은 트렁크 손잡이뿐이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이 집을 이제 떠나야 합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몸이 움직이질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거실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내 여녀 해리는 소파에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은 난방 컨트롤러를 마치 자기 집인 양 익숙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빠, 여기 난방이 절약으로 되어 있네? 이거 그냥 실내로 돌려도 되지? 좀 썰렁해서.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귀엔 칼처럼 꽂혔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남편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로요. 그래. 당신 추운 거 질색이잖아. 훈훈하게 올려놔. 그 순간 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가스비가 아까워 한겨울에도 누르지 못했던 그 버튼을 그녀는 너무나 쉽게 눌렀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직 현관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제가 나가는지 서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녁 온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에서 그리고 그 남자의 시간 속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탁 하는 소리만 뒤에 남았습니다. 건조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0.5초의 정적. 저는 닫힌 문을 등지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별이 전쟁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이 오가고 물컵이 날아다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런 풍경 말이죠.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끊어지던 그날, 우리 집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 정원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인 사업가였으니까요. 프랑스와 칠레를 오가며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와인 수입사 대표. 그런 사람이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리 없었죠. 그에게 저는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감가상각이 끝난 비품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의 재고 목록에서 지워야 할 항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경희야,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마치 거래처와 계약을 정리하듯이. 너랑 나 이제 생활 레벨도 안 맞고 리듬도 안 맞아. 생활 레벨, 리듬, 그런 단어들을 쓰더군요. 그 말에는 분노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미워해서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에서 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철진한 와인 재고를 처리하듯이 말이죠. 필요 없는 것은 창고에서 치워야 하니까요. 그게 효율적인 경영이니까요. 저는 그저 효율성에 걸린 항목이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정원 씨의 사업이 처음부터 거창했던 건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보부상처럼 직접 와인 몇 병을 들고 오가던 시절이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무거운 가방을 끌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시절. 그가 밖에서 이건 프랑스 랑그독 지방에 숨겨진 보석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 저는 집에서 두부 한 몫값을 아끼려 시장을 2바퀴씩 돌았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면 조금 더 쌉니다. 하루 묵은 채소는 반값에 팔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편이 밖에서 체면을 잃지 않도록 돈을 쓰지 않는 것,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 남편의 등 뒤를 지키는 것, 저는 그게 내조라고 믿었습니다. 선배 사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일할 때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게 최고야. 돈 아껴 쓰고 집안 잘 지키면 남편이 고마워하지.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회사가 월 매출 1억을 찍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구나 생각했습니다. 5억을 찍었을 때 정원 씨는 강남에 사무실을 했습니다. 10억을 넘겼을 때 직원이 1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식탁 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콩나물국과 김치뿐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런 게 좋아요. 사업자금 모아야죠. 남편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극이. 그는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며칠 뒤였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명치가 쑤시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간신히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접수증을 내밀더군요. 여기 작성해 주세요. 이름 김경희, 주민번호, 주소. 기계적으로 빈칸을 채워 내려갔습니다. 수십 번도 넘게 써왔던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딱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비상연락망 및 보호자. 지난 20년 동안 저는 고민 없이 그 자리에 남편 2글자와 정원 씨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아플 때, 다칠 때 언제나 그 칸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보호자는 누구지? 친정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십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유학가 있습니다. 영국으로요. 시차도 있고 아들도 자기 생활이 바쁜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연락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 사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모든 관계가 남편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남편 회사 사람들의 부인들, 남편 거래처 사장님들의 부인들, 그분들과 가끔 만났지만 그게 내 친구였을까요?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도 없긴 했지만 그건 둘째 문제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내 아픔을 확인해 줄 단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 내가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안 쓰시나요? 아, 네. 저는 결국 그 칸을 비워둔 채
접수증을 밀어 넣었습니다. 빈칸, 텅 빈 칸. 그 빈칸이 이혼 서류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지만 약을 지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으로, 임시로 얻은 작은 원룸으로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정원 씨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경희 씨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회사 일도 안 하셨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부동산도 차도 모든 게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세종시 외곽, 아니 그때는 충청남도 연기군이라 불리던 시골의 빈집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신 후 방치된 집. 1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아 온통 먼지와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저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짐은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트렁크 하나에 담겼습니다. 참 허무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세종이라는 이정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 속의 고향은 발전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낮은 지붕들,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연기군 나성리요. 택시기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기 사람 사나요? 빈집만 있는데. 네, 제 집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집, 정말 제 집일까요? 숨으러 온 곳이었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집을 대충 정리하고 이틀째 되던 날 읍내 마트에 갔습니다. 최대한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썼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라면과 김치, 계란을 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돌아보니 안면이 있던 과수원집 댁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심부름으로 과일 사러 갔던 그 집. 경희 아니요? 맞지?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울 사모님이 어쩐 일로 혼자 왔대?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트는 작았고 사람들은 귀가 밝았습니다. 신랑은? 그 사장님은 바빠서 못 오고? 그분의 눈동자가 제 얼굴이 아니라 다른 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검은 봉지,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 낡은 점퍼, 그리고 제 등 뒤 차가 없는 빈 도로. 빠르게, 아주 빠르게 모든 걸 스캔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호기심이었겠죠. 시골 사람들의 순수한 관심.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묻고 있었습니다. 사장 마누라가 왜 적고를 하고 혼자 내려왔을까? 설마 이혼한 건 아니겠지? 아니면 남편한테 버림받았나? 제 머릿속에서 그 질문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 네. 그냥 바람 좀 쐬러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세요.
저 먼저 갈게요. 아이고, 그래. 근데 경희야, 혹시 너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계산도 안 한 채로 물건을 내려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값싼 동정,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들.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버림받았을까? 젊은 여자한테 남편 빼앗겼나 보네. 불쌍하긴.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제가 상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 후로 대문 밖을 나가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장도 밤에 보러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냈습니다. 이 낡은 집이 내 무덤이려니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지냈습니다. 밤에만 불을 켰습니다. TV는 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찾아올까봐.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한 달이었을까요? 시간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브라운관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일명 세종시 건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처음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난 저에게 나라가 뭘 짓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소리만 들리는 TV였습니다. 배경음악처럼요. 그런데 뉴스에서 들려오는 지명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장남 평야 일대와 나성리, 어질리를 포함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장남 평야, 나성리, 어질리. 어릴 적 뛰어놀던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개구리 잡으러 갔던 논, 여름이면 수박 따러 갔던 밭. 그 이름들이 뉴스 앵커의 입에서 또박또박 나오고 있었습니다. TV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개발 예정 구역. 그 안에 익숙한 지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곧 보상 절차를 보상?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경희야, 우리 땅 등기증 어디 뒀는지 알지? 네, 엄마. 서랍에 있어요. 그래.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둬라. 필요할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시골의 흔한 농지일 뿐인데. 하지만 혹시 몰라 가져오긴 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을 뒤졌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땅들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땅. 다음 날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직원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필지가 김경희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곳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빨간색 구역, 그 한가운데에 제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도 여기도요. 여러 필지였습니다. 어떤 건 작았고 어떤 건 제법 컸습니다. 저는 도면을 들여다보다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가 되는 땅인가요? 직원은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그냥 놀고 있는 땅이에요. 농사도 안 짓고요. 그럼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서요.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 정도면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아두신 거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세종시 개발 계획 확정, 토지 보상 시작, 신도시 건설로 땅값 상승 기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문중 어른이었습니다. 경희야, 네, 아저씨. 너 등기 한번 떼봐라. 아, 네. 벌써 떼봤어요. 그래? 그럼 알겠구나. 네 아버지 때 대토로 받아둔 땅이 그쪽에 좀 있을 거다. 대토. 그 단어를 들으니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오래전 댐 건설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일,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었고 정부에서 보상으로 다른 땅을 줬다는 이야기. 그 땅이 척박해서 아무도 안 가졌어. 그런데 네 아버지는 그냥 받아두셨지. 왜요? 글쎄, 언젠간 쓸모가 있겠거니 하셨나 봐. 아버지는 이미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 땅을 받아두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거기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저조차 잊고 있었던, 아니 알지도 못했던 그 땅. 남편의 와인 사업을 뒷바라지하느라 잊고 살았던 제 이름. 김경희 세 글자가 박힌 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를 위해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내 자리였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을 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골 땅일 뿐일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토지보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읍내 문화센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설명회장은 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평당 얼마 준다더라? 보상금이 꽤 될 거래. 우리 집 땅도 걸렸으면 좋겠어. 희망과 기대에 찬 목소리들. 저는 조용히 뒤쪽에 앉았습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세종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 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주분들께는 개별 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제 땅의 일부가 수용 대상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깃발을 꽂고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중년 남자였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토지 소유주세요? 네, 그런데요. 어느 구역이세요? 여기 이 근처인데요. 등기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잠시 들여다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네? 사모님, 보상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남은 땅, 저게 진짜입니다. 남은 땅? 그제야 자세히 봤습니다. 수용되는 땅 옆에 비껴난 땅이 있었습니다. 수용구역에서 살짝 벗어난 제 땅. 여기 보세요. 이 땅은 수용 안 됩니다. 그럼 그냥 농지로 남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수용된 땅에는 도로가 들어오고 관공서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상업용지가 됩니다. 중심지가 되는 거죠. 정말요? 네, 나라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다. 공짜로요. 나라가 길을 내고
관공서를 짓고 아파트를 올리면서 그 바로 옆에 붙은 제 땅은 저절로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땅 절대 팔지 마세요. 네? 지금 팔면 바보입니다. 몇 년만 기다려 보세요. 가치가 몇 배로 뛸 겁니다. 나라가 가져간 건 껍데기였고 남겨진 건 제자리였습니다. 진짜 반전은 거기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 내게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는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찾아왔습니다. 김경희 씨 댁 맞으시죠? 네, 제가 저축은행 세종지점 지점장입니다. 혹시 대출이나 자산 관리 필요하시면 읍내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 이웃도 달라졌습니다. 어머, 경희 씨. 이번엔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허리까지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어제까지 팔자기구한 이혼녀라고 수군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 주인 사모님이라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참 묘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사겠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드릴게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통장 잔고가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땅마저 팔아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좀 더 있어 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안 팔래요. 이번엔 좀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아까웠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잖아요.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경희 씨, 그 땅 왜 안 팔아? 지금 팔면 돈 되는데 아깝지도 않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팔기 싫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제안받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안 팔길 잘했구나.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현명한 선택을 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생각대로 해도 된다는 것. 그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감을 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종시 개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했습니다. 제 땅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뚫렸습니다. 논두렁이었던 곳에 BRT 버스 정류장이 생기더군요. 밤이면 개구리 소리만 가득하던 곳이 이제는 아파트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처음 평당 몇십만 원 하던 땅이 눈을 뜰 때마다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나중에는 부르는 게 값이 되더군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땅이 저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원 씨의 회사가 휘청거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시대를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폼 잡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와인이 대중화되자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물 들어왔다. 노 저어야지. 그는 무리하게 빚을 내어 물류 창고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백화점 지하에서 비싼 와인을 사지 않습니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주말 대형마트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카트에 담습니다. 가성비, 그게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원 씨는 고집을 피웠다더군요. 내 와인은 달라. 이건 프랑스 귀족들이 마시던 거야. 병당 20만 원, 30만 원짜리 와인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 귀족 와인들은 창고에서 식초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리 씨의 SNS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인데 그녀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오빠가 사준 선물이라며 명품백을 자랑하면서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혼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를 고르는 안목이나 사업을 보는 안목이나 어쩜 그리 똑같을까요? 반짝거리는 껍데기, 화려한 포장지. 그 사람은 평생 그런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속이 텅 빈 줄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함께 살 때 저는 콩나물값 500원을 아꼈습니다. 그는 그걸 궁상 맞다고 싫어했죠. 하지만 그 500원이 모여 그의 사업 종잣돈이 되었던 건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했던 저를 버리고 화려하지만 밑빠진 독 같은 여자를 선택한 대가를 그는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건너 들었습니다. 그가 제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요. 세종시 개발 도면 한가운데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땅이 있다는 걸요. 처음엔 안 믿었다고 합니다. 김경희가? 그 청구석 땅이 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 코웃음 쳤다더군요. 하지만 부동산 하는 지인이 그랬답니다. 야, 정원아, 내 회사 자산 다 합쳐도 그 땅값 절반도 안 될걸? 그때 그 사람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상은 가지만 굳이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서 비웃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급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는 지금도 빚쟁이 전화를 피하며 재고 처리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쫓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저는 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쫓는 자와 지키는 자,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같은 링 위에 서 있어야 싸움도 되고 복수도 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미 그가 올려다볼 수도 없는 다른 무대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습관처럼 볼펜을 쥐었습니다. 보호자. 예전에는 남편 이름을 쓸까 말까 망설이며 손을 떨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란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본인.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20년, 이혼녀로 몇 개월. 하지만 이제 저는 온전히 땅 주인 김경희로 서 있습니다. 이 땅은 제게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세상 밖으로 밀어냈을 때 저를 받아준 유일한 바닥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저를 지탱해준 뿌리였습니다. 화려한 것은 언젠가 빛이 바랍니다. 유행 지난 와인처럼, 철 지난 명품처럼요. 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시선으로 보든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발 아래 저를 떠받치고 있는 단단한 제 땅이 있으니까요. 어휴, 제 얘기가 좀 길었죠.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누구한테 하기도 그렇잖아요. 나 이혼했어. 이 한마디도 어려운데 그 뒤 이야기를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운이 좋았다고요? 맞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있었던 것도 개발이 된 것도 다 운이었죠. 다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병원 접수대 앞에서 보호자란을 비워두던 제가 만약 제 손을 먼저 놓아버렸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요즘도 접수증을 받아들면 습관처럼 그 칸을 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제 이름을 씁니다. 김경희.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든든하더군요.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서가 아니라 제 발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